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AMD에서 라이젠 9 9950X3D2 듀얼 3D 캐시가 탑재된 프로세서를 공개를 했어요. 요게 올해 1월달 CES에서 공개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공개가 안 됐죠. 근데 오늘 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스펙을 살펴보자면 이렇다고 합니다. 16코어에 32스레드, 베이스 클럭은 4.3GHz라고 하고요. 부스트 클럭은 5.6GHz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캐시가 208메가라고 하죠. L3 캐시는 192MB가 들어가가지고 총 캐시는 208MB가 된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9800X3D랑 비교해서 2배 정도의 캐시가 들어갔고요. 전작이었던 9950X3D랑 비교해서도 60MB 정도의 캐시 용량이 증가된 모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TDP가 200W로 상당히 늘어났어요. 전작이었던 9950X3D랑 비교해서도 30W 정도가 증가한 모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9950X3D랑 비교한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블렌더에서는 7% 정도의 성능 향상, 다빈치 리졸브나 긱벤치에서는 5%에서 7% 정도의 성능 향상, AI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는 7%에서 13%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임 관련된 성능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을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비쌀 거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출시일은 4월 21일, 요때 정식 출시될 예정이라고 해요. 인텔에서도 노바레이크 S 듀얼 BLLC CPU, 여기에서 듀얼 캐시를 탑재한 제품이 나올 거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텔도 듀얼 캐시 탑재한 CPU가 나오면은 라이젠이랑 이제 경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AMD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경쟁 제품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라이젠 9의 9950X3D2 자세한 벤치마크 결과가 나오면은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인텔에서는 코어 울트라 9 290K 플러스 요게 출시되지 않을 거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해요. 얼마 전에 270K 플러스랑 250K 플러스가 발매를 했죠. 그러면서 요번에 상당히 성능이 괜찮게 나왔다. 그래서 반응이 좋기는 한데 문제는 소켓이 시한부 소켓이라서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인텔의 소켓 정책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올 신제품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인텔 측에서는 270K 플러스랑 250K 플러스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290K 플러스를 출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제 생각에 요거는 이번에 간을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번에 시한부 소켓이라서 다음번에 또 소켓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세대 때 승부를 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제발 인텔이 다음 세대 때는 소켓 정책을 좀 완화해가지고 좀 몇 년간 쭉 쓸 수 있는 그런 소켓 정책으로 좀 변경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참고로 이번에 나왔던 270K 플러스 성능이 상당히 좋다고 하죠. 285K가 인텔의 플래그십 CPU긴 한데 테스트를 해보면은 285K랑 거의 동등하거나 몇몇 부분에서는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죠. 그래서 제품 자체는 잘 나온 것 같은데 조금 타이밍이 애매합니다. 급하게 작업용으로 인텔 CPU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음번에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요번에 270K 플러스가 잘 나왔다고 하지만 작업용 CPU로서 굉장히 잘 나온 거고 게임하실 분들은 여전히 그냥 라이젠 CPU를 구매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의 Z 폴드 8 와이드 렌더링 이미지가 공개가 됐다고 해요. 제품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합니다. 아마 비율이 루머로 돌고 있는 아이폰 폴드랑 거의 유사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아이폰 폴드가 이런 디자인으로 나올 거라고 하는데 거의 유사하죠, 비율이. 어차피 아이폰 폴드도 삼성 폴더블 디스플레이 납품받아서 아마 사용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한 발 앞서서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이폰 폴드도 그렇고 다음번에 나올 갤럭시 Z 폴드 A 시리즈도 그렇고 요번에는 아마 주름이 없는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오포 파인드 N6에서도 주름이 없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제품이 공개가 됐거든요. 리뷰 영상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주름이 없는 건 아닌데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주름이 거의 없고 손으로 만져보면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햇빛에 비춰보면 살짝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손끝으로는 진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펼쳤을 때는 태블릿이랑 거의 유사한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접었을 때가 문제죠. 접었을 때 살짝 넙대대한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거나 휴대하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사이즈를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얘 접었을 때 사이즈가 이렇다고 합니다.
123에 82. 근데 요번 갤럭시 S26 울트라 사이즈가 어떤지 아세요? 163에 78이에요. 그러니까 세로 사이즈는 줄어들고 가로 사이즈가 살짝 늘어난 거예요. 3mm 정도? 그래서 갤럭시 S26 울트라보다 3mm 정도 늘어난 거면은 요 정도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접었을 때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다. 요게 문제라면 문제겠죠. 요게 이제 폴더블 폰의 문제 같아요. 접었을 때의 비율을 우선시하느냐, 펼쳤을 때의 비율을 우선시하느냐. 접었을 때 예쁜 비율은 펼쳤을 때 뭔가 좀 애매하고, 펼쳤을 때 좋은 비율은 접으면 뭔가 또 애매하고, 요 황금 비율을 계산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요 갤럭시 Z 폴드 와이드 제품 올 여름에 폴드 8이랑 플립 8과 함께 출시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폴드 8 대비 별로 비싸지 않을 거라고 해요. 가격이 폴드 8이랑 매우 비슷할 거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와이드 제품에 무슨 신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비율만 바꾼 거라서 일반 폴드 8 대비해서 그렇게 비싼 가격을 받을 이유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 폴드 시리즈들도 올 여름에 발표될 예정이라서 슬슬 이제 루머가 돌고 있는데 요번에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에 2억 화소 카메라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해요. 참고로 아이폰은 지금까지도 48메가픽셀이 최대였습니다. 근데 요번에 2억 화소 센서를 탑재할 거라는 요런 루머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요 2억 화소 센서는 1.12분의 1인치 센서를 검토 중이라고 해요. 아마 오포 파인드 X9 울트라에 탑재된 그 센서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아이폰에 요 센서가 들어간다? 안 그래도 지금 갤럭시랑 카메라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애플이 요거까지 탑재하면 더 벌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뉴스를 보면서 갤럭시가 더 걱정돼. 지금 몇 년째 사고를 우리고 있는데 진짜 다음번 S27에서는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센서 진짜. 내년에도 안 바꾸면 진짜 희망이 없어. 아이폰이 2억 화소 센서까지 탑재해버리면은 유일한 자랑이었던 2억 화소 타이틀도 이제 뺏기게 되겠죠. 어쨌든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다음번 카메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애플이 좀 있으면은 기본형 아이패드 요거 업데이트 버전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A18 칩이 탑재될 거라고 합니다. 참 애플이 A18 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맥북 네오에도 A18 프로 칩이 들어갔죠. 전세대랑 비교해서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사이즈 같은 게 거의 동일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A18 칩을 탑재한 마이너 업데이트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세대는 A16 칩이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가 6GB였는데 A18 칩이 탑재가 되면은 메모리가 8GB로 올라가요. 거기서 오는 약간 체감적인 향상이 있겠죠? 문제는 가격인데 기존의 349달러의 가격을 유지할지 요게 미지수다. 근데 요게 유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메모리가 6GB에서 8GB로 올라갔는데 가격을 유지해준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요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은 전 세계에서 화제인 붉은 사막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붉은 사막 관련 영상도 올렸죠. 참고로 지금 저는 열심히 플레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플레이 시간이 30시간을 넘어갔어요. 보시면 웃기게도 평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매우 긍정적까지 올라갔습니다. 영어권에서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보시면은 중국, 한국, 일본, 우크라이나 요쪽만 복합적입니다. 나머지 국가는 매우 긍정적이거나 대부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시면 참 재밌죠. 저도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는데 이게 참 애증의 게임이에요. 정말 잘한 부분이랑 정말 못한 부분이 공존되어 있어가지고 솔직히 한국인 입장에서 너무 좀 아쉬워. 정말 못한 부분 그것만 조금 다듬었어도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하지만 분명히 빛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아마 끝까지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엔딩 보려면 진짜 100시간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거 말이 안 돼 볼륨이. 얼마 전에 패치를 해줘가지고 불편한 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긴 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개선이 안 된 부분도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패치 작업을 통해가지고 안 좋은 부분들이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요 유튜브로 붉은 사막 리뷰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사람들 반응이 상당히 재밌어요. 처음에는 쓰레기라고 욕하다가 점점 빠져드는 그 모습. 하지만 그렇다고 또 칭찬해주기에는 못 만든 부분은 또 너무 못 만들었어. 그래서 정말 평가가 힘든 게임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붉은 사막 저도 엔딩을 보고 나서 최종 결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스모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또 이제 미세먼지가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외출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